영어 교육 전공자가 알려주는 논리 영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니꽁영어TV의 민쌤입니다. 오늘은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팔품사와 문장 성분을 배울 때 팔품사가 무엇인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만 배우고 학습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를 배운 것은 같은데 실전 문제를 맞닥뜨리면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꼭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팔품사와 문장 성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문제를 통해서 제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is입니다. 빈칸은 주어 자리고요. 주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주어라는 말을 들으면 명사, 대명사라는 품사가 떠올라야 합니다. 보기 2번은 동사, 3번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동명사라는 문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또 심지어는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만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토익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입니다. 자, 방금 문제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문장 성분과 품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 성분인지 들으면 어떤 품사인지 알 수 있고 어떤 품사인지를 들으면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장 성분과 품사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니 신기하시죠?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먼저 한눈에 확인한 후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에 대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팔품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팔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류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8가지 품사를 의미합니다. 팔품사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따질 때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5가지 품사 위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또는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술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장 성분에서 서술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술어라고 하지 않고 동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영어에서 서술어가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술어가 곧 동사이며 동사가 곧 서술어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동사는 품사를 의미하고 서술어는 문장 성분을 의미하는데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동사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도 서술어라는 말이 길기도 하고 동사라는 말이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기 때문에 서술어보다는 동사라는 표현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수업에서는 동사, 즉 서술어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 문장 성분 중에서 수식어를 제외한 4가지를 필수 문장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필수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특정한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한 경우인데 빠지게 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에서의 본동사는 have입니다. 이 have는 그 뜻인 가지다의 의미상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목적어가 없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나는 가진다, 3명의 딸을 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다 하고 문장이 끝나버리면 전하고 싶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명사, 대명사부터 보겠습니다. 팔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따질 때에는 명사와 대명사는 같은 명사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명사라고 언급해도 명사, 대명사 둘 다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될까요?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주어라는 말, 목적어라는 말, 보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명사, 대명사를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문장의 동사인 bite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동사의 앞부분인 더독이 주어인데요. 여기서 주어인 더독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더독은 동물의 이름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더독 자체가 명사니까 당연히 명사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독 자체가 명사인 것은 맞지만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라는 품사가 쓰이기 때문에 명사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럼 비교해서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인 is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동사 앞부분인 to see가 주어인데요. 여기서 to see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시나요? 살짝 헷갈리실 겁니다. 정답은 명사인데요. to see는 위치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도, 부사가 될 수도,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생김새만으로 품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는 구문을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라는 품사로 쓰였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문장의 본동사인 like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coffee인데요. coffee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coffee라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 명사다 라고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비교해서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는 to go there입니다. 그럼 to go there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o go라는 생김새만 보고는 품사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 명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동사인 is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a doctor은 주어인 she의 의미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she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라는 문장 성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a doctor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의사라는 직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난 여러분은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쓰인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교해서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인 is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to see는 주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to believe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to see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는 보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to see가 주어이고 to believe는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to believe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주격 보어라는 말을 들었으면 명사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to believe의 품사는 명사겠네요.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명사 보어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보어, 즉 주어와 주격 보어가 이꼴 관계가 성립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주어인 to see와 주격 보어인 to believe가 이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사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될까요? 네, 동사는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정확히는 서술어이지만 편하게 동사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수업에서는 동사, 즉 서술어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동사를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및 문장 성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답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단언컨대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논리영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수업 중에 간간히 소환할 계획입니다. 영어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영어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인데요. 이 원칙은 깨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문법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 원칙들을 하나씩 배워가실 것이고 이 원칙을 알게 된다면 영어 문법이 훨씬 명쾌하고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는 어떤 문장 성분이 될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따라서 수식어가 됩니다. 또 형용사는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보어, 수식어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어라는 말을 들으면 형용사가 떠올라야 하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명사도 떠올라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tall은 he를 보충하는 보어입니다. 그렇다면 tall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키가 큰 이라는 뜻이니 형용사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거기에 더해서 보어 자리에 쓰였으니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명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문장의 본동사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so인데요. 그렇다면 swim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았다.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수영장에서 라고 해석되는데요. you가 swim을 한다. 즉, swim은 you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보충을 한다는 것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목적어인 you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으니 목적어를 보충하는 보어라고 해서 목적 보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는 것은 바로 목적 보어라는 단어에서 촉발된 명사,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swim이 명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일 수는 없을 테니 명사, 형용사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swim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어가 명사가 되고 어떤 경우에 보어가 형용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보어, 즉 주어와 주격 보어,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이꼴 관계가 성립되면 명사 보어이고 성립되지 않으면 형용사 보어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you가 swim을 하는 것이지 you가 곧 swim이라는 것은 아니니 이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명사 보어가 아니라 형용사 보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형용사와
동사,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식어로서 역할을 합니다. 부사라는 말을 들으면 수식어가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 반대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수식어라는 말을 들으면 부사와 방금 배웠던 형용사가 떠올라야 합니다. 8품사 중 5가지만 얘기했는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8품사 중 나머지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감탄사처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문장을 형성하거나 접속사나 전치사처럼 다른 요소와 함께 덩어리로 쓰이는 경우는 문장에서 홀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접속사 and 그 한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 3가지가 근접전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겨서 감접전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품사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사, 대명사라는 품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동사라는 품사는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되고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동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용사라는 품사는 보어,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부사라는 품사는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어떤 문장 성분이 어떤 품사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주어라는 문장 성분은 명사, 대명사라는 품사로 이루어집니다. 서술어, 동사라는 문장 성분은 동사라는 품사로 이루어집니다.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은 명사, 대명사라는 품사로 이루어집니다. 보어라는 문장 성분은 명사, 형용사라는 품사로 이루어집니다.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은 형용사, 부사라는 품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논리영어 원칙입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콩영어TV의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